반갑습니다. 영화 처음 보신 거 아니죠? 네, 대부분 개봉 시기에 영화를 다 보셨던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안타깝게 지금 강하늘, 박정민 씨에게 스케줄상 이 자리에 함께 못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만나면 반가운 배우분들이 오늘 같이 왔습니다. 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민진웅 배우님, 그리고 최희서 배우님, 김인우 배우님, 감독님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시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바로 며칠 전에 차기작인 박열의 촬영을 마치고 상당히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나러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이게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오늘 나오신 배우분들, 이 세 분의 배우분들이 또 감독님 차기작인 박열에 또 고스란히 연이어 출연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감독님 작품에 2번 연속 출연한 배우들이 그렇게 안 많지 않았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일본어 하는 배우가 4명 없고 이쪽은 일본어 안 해도 되지만 이 두 배우는 네이티브예요. 일본 동주를 그 리쿄대 교수님이 영화를 인천에 있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교수분들이 와서 봤는데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쿠미라는 여학생은 일본 여자죠? 라고 묻는 거야. 아니 한국 여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더빙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일본어로 연기를 한 건데 일본 사람도 완벽한 일본 사람인 줄 아는 그런 한국의 유일한 여배우이기 때문에 가네 꾸미꾸라는 일본 여배우를 이분 아니면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김인우 씨는 제1급파 3세시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그런 결함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말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이 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감독님 사석에서 캐스팅 얘기하실 때 크게 2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안 되면 박정민, 안 되면 최희서. 그래서 정민 씨한테 제가 늘 이렇게 농담으로 넌 안 되면이라고 얘기했고 희서 씨한테도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전 당연히 희서 씨를 캐스팅할 거라고. 왜냐면 저희 동주 때도 이제 배우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 일본어를 네이티브로 할 수 있는 배우가 없고 분명히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감독님 격을 너를 쓰실 거다 했는데 정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열연을 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우 선배님은 뭐 지금 정말로 대안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진짜 오리지널 네이티브 대사를 하실 수 있는 배우분이고 지금 또 민준웅 씨는 굉장히 지금 핫한 배우로 굉장히 실검에 막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전체적으로 배우들의 기운이 상당히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분 좀 2번 연속으로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셨으니까 뭔가 동주 때와 또 다른 점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김에 희서 씨가 박열 촬영 현장과 동주 촬영 현장은 사실 감독님은 똑같으셨어요. 네. 언제나 밝고 힘차고 테이크 1번, 평균 2번 굉장히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고 스태프분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저희는 사실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주를 찍은 지 이제 1년 조금밖에 안 넘었는데 또 감독님 현장에 갔으니까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동주에서 신문 하잖아요. 그거 이틀로 찍었어요.
이게 진짜 빡셌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결해서 더 심했어요. 10씬을 원래 10씬이라고 하면 10씬을 찍는 것은 아마 일주일, 5일 이렇게 걸리는데 하루로 찍었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는 정도로. 근데 뭐 아무튼 감독님 스타일 저도 알고 감독이 이끌어 주셔서 잘 찍었습니다.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선 흑백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칼라니까 그래도 달랐고요. 근데 현장에서 또 이상하게 감독님 현장은 진짜 좀 가족 같고 다 같이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는 현장이 되는 것 같아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미혼 멤버들도 너무 열심히 즐겁게 그리고 가슴 뜨겁게 잘 찍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동주만큼 엄청난 영화가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감독님 박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기대와 실망은 반비례 하니까. 그래서 실망하시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밖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올 여름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박열에 관여하지 않아서 제가 뭐 조심스럽지만 제가 빠른 시일 날 감독님도 후반 작업도 이게 촬영 못지않게 빨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시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제 동주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이미 많은 얘기를 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GV 현장에 처음이지 않으시죠? 처음이 아니죠, 대부분. 네, 그래도 1년이 지났지만 혹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불현듯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독님도 사실 약간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요. 찍으신 지 오래돼서 박열에 대한 질문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길게 답을 하실 텐데 동주에 가서 짧은 답변밖에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가 부족해서요. 저희가 쉐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처음에 마이크 카메라 드신 분 좀 들고 계셔. 네네네. 감사합니다.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동주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기사를 검색해보다가 어떤 일본인 배우분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동주에서 간수 역할을 하셨는데 편집이 되었다. 되게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동주 DVD 보니까 그분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분이 어떤 식으로 윤동주 시인에게 반했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안 되면 박정민이라고 하셨는데 이재훈 배우님이 안 되면 박정민 배우님이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간수분은 아마 히로미츠, 히로 잘 아는 친한 후배 일본인 배우예요. 연기도 잘하고 미남이고. 근데 이제 사실 신이 몇 개 없었는데 편집에서 한 신 날라갔지. 한 신 날라갔는데 그 신이 이제 시나리오를 써놓고 나서 나중에 찍다 보면은 굳이 이 신을 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야기의 맥락이 이렇게 가지가 처지면은 본래 드라마에 약간 몰입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을 꼭 쓰고 싶어도 관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집에서 날아가는 경우는 뭐 동주뿐이 아니라 모든 영화가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간수 그 친구는 또
이번에 박열에서 검사 역할로 쫙 멋지게 연기를 했어요. 이번엔 절대 안 잘려. 그래서 잘릴 수 없는 씬이야. 그거 잘리면 주인공이 다 같이 잘리니까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안되면 박정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박정미 송봉규잖아요. 근데 박열에서 송봉규를 하고 막 몇 년이 지나면은 관객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작품에서 박열해버리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박정민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다 못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느껴보고 싶고 그런 감독이기 이전에 한 명의 제일 첫 번째 관객으로서 현장에서 그 감독은 모니터를 처음 보는 첫 번째 관객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너무 더 많이 알고 싶은 배우인데 아니 금방 송봉규인데 금방 이상하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누구랑 비교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 뭐 여기 혹시 기자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쓴다니까. 그러면 이 현장의 공기를 못 느낀 사람들은 막 둘이 막 비교해가지고 막 그런 조속한 그런 언론은 믿지 마십시오. 감독님이 안 되면이라는 표현은 늘 네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희서 씨도 마찬가지고. 저희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볼까요? 네, 여기 세 번째 제일 빨리 뒤. 네, 세 번째 줄. 안녕하세요. 떨리는데 저는 오늘 여기 영화 GD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개봉하던 시점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GD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예매를 하게 됐어요. 저는 동주라는 영화관에서 처음 보고 그 이후로 정말 여러 번 영화를 다시 볼수록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볼수록 되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여서 더욱 이번 이후로도 계속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제가 꿈꾸는 꿈에 대해서도 지표를 만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기 적어왔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나는 장면들이 많았고 볼수록 새롭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영화 초반부에 그 문규가 이제 홀로 중국에 갔다 와서 이제 동주와 함께 경성에 가자는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포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거사가 발각이 되고 나서 이제 잡혀가고 동주는 이제 쿠미와 그 시집을 내겠다는 그 대화를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통화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전등불을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이렇게 불을 켜고 끄는 장면이 이제 여러 번 노출이 되었는데 이게 2번 이상 노출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거를 좀 도식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을 켜는 시점은 아직 그 국민에 대한 열망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점이고 이제 그 불이 꺼진 시점은 모든 게 좌절되고 남은 게 죽음밖에 없던 시점에서 불이 꺼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도를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불을 처음에 켠 주체는 문규였고 마지막에 끈 주체는 동주였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확장판을 내실 생각이 있는지 너무 떨려서 말이 떨렸는데 지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데 그렇게 오래 얘기하고. 물론 이제 성량을 이렇게 확
불을 붙일 때 하고 이렇게 불빛이 커지는 장면에 대한 이미지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 시나리오를 쓴 신현식 작가랑 저랑 이제 그런 장면을 꼭 넣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등화관제라고 요즘은 안 하지만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 공습에 대비해서 공습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이제 도시로 날아와서 폭격을 하려고 할 때 도시의 불빛을 보고 거기다가 폭격을 하는데, 등화관제는 불을 다 꺼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레이더가 좀 부족했으니까 타겟에 방해를 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고, 그게 끄는 동작인데, 지금 읽어내신 것처럼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오히려 퇴색되거나 아니면 지나친 강요로 관객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장치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긴 했죠. 근데 적어도 만든 사람보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구체적인 해석을 해낸다는 것은 너무 우리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본인한테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모든 영화는 다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관객들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도를 한 3 정도 하면은 보는 분이 한 7 정도를 해석을 해서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만드는 사람과 관람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하나의 영화가 이 세상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계하진 않았지만 그런 장치는 염두했었죠. 예. 영화를 한두 번 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이 질문을 하시려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 열의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요 라인에서 지금 제 손 안경 쓰신 분이 제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저 뒤쪽에. 안녕하세요. 저 떨릴 것 같아서 메모를 해왔는데요. 먼저 영화 동주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서 드리는 질문인데, 만약 이제 윤동주와 송몽규라는 인물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인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그거 질문 드리고, 추가로 이준익 감독님께만 드리는 질문인데, 감독님은 최근 박열까지 실존 인물들을 다루시는 작품들을 계속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실존 인물들한테 좀 더 매력을 느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가상의 캐릭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도요. 글쎄요, 몽규와 동주가 이제 특고한테 신문을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저는 이제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행동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당시의 젊은이들 같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내가 펜을 드는 것이 옳은가, 총을 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동주와 몽규가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꿔서 무언가 그 당시 청춘들처럼 어떤 선택을 할 것 같고, 지금 21세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20대 청춘들이, 저는 총이냐 펜이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무언가 적극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그냥 뭐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있겠지만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선도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배우로서 제가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일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끔 광화문에 간다든지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SNS에 올린다든지 혹은 공개하지 않지만 일기를 쓴다든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직접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특히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좀 나의 존재 가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시국에 내가 예술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극을 하고 있어서 소극장에 많아봤자 100명도 안 오는 사람들이 보러 오는 연극인데 내가 이 연극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희망도 줄 수 없을 것 같고 꿈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뭐하고 있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현식 감독님 말씀대로 저는 이미 그때 배우로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던 때였고 그렇다면 배우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적어도 100명 안 되는 소극장에 오시는 관객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선택과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눈, 다른 분들한테 이 작품 보세요, 이런 연극 있어요라고 권할 수 있는 어떤 저의 색이 생겼던 것 같아서 글쎄 제가 손몽규처럼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제 자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배우로서 어떤 일로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과 호흡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생각은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손몽규 씨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아마 자기 인생을 바쳤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연결했을 때는 도무지 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배우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 그것만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우를 해왔는데 한국에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서 영화를 통해서 저도 예전에 많은 힘을 얻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그 관객분들한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배우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성격상 지금 활발적인 성격이라서 손몽규 씨 같은 성격이지만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죠. 일단 저의 생각은 관객들 한테 영화를 통해서 힘을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면서 사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용기 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두려움이나 겁을 모르면 그냥 무모한 거고 두려움이나 겁이 나는데 힘을 내면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려움고 겁이 많이 났을 텐데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용기를 낸 두 명의 인생이 어떤 걸 택하라고 해야 한다면 좀 택하기는 좀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감독님 말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새 또 그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항상 저도 그분들 따라서 영화도 찍고 또 이번에 그래서 그런 용기를 계속 내고 있는 찰나에 또 두 번째 감독님이랑 한 작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담아서 또 영화를
찍어놨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두 분을 잘 따라서 또 계속 용기 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실존 인물을 자꾸 영화 만드냐고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타인을 보는 눈이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좀 알아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에 더 치중했었다면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갈수록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뭐 박열일 수 있고, 뭐 윤동주, 송몽길 수 있고, 그다음에 사도든 영조든 뭐 소원이든 뭐 이런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나보다 더 세상을 더 진하게 뜨겁게 산 사람에 대한 것을 좀 더 가치 있게 바라보고 싶은 그 눈을 갖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존 인물로 가는 것 같아요. 호구의 인물도 물론 그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구축해낼 수 있지만 그거 이전에 실존했던 수많은 결과는 없으나 과정이 뜨겁고 아름다웠던 분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깊어져서 자꾸 실존 인물로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정확하게 설명 못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감독님이 다루시는 실존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뭔가 뜨겁게 하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주로 다루셨다. 네, 거기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혹시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감독님 정말 영화계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걸 다 해보셨던 분이세요. 처음부터 연출하시는 게 아니고 뭐 홍보부터 배우부터 제작부터 다양한 걸 해보셔서 뭔가 그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한 것도 많이 옆에서 보고 그러셨던 게 혹시 작용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렇지. 왜냐면 저는 감독 지망생이 아니었어요. 저도 지금도 제가 감독인가라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현장에서 굉장히 불성실하거든. 첫째, 배우들한테 별로 디렉션을 안 줘요. 그 배우가 연기만 하면 그냥 컷 오케이야 무조건. 저 배우가 대사만 안 틀리면 다 오케이야. 그럼 도대체 이 감독이 하는 일이 뭐지? 심지어는 이제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 스텝이 뭐 그 일을 하면은 다 오케이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감독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제가 감독인가 싶어요. 그냥 감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영화에 인생을 걸고 있는 배우나 스텝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의 최선의 모습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그 욕망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릇되지 않게 교통정리 잘하는 교통순경 같은 역할이 제가 하는 감독의 방식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자의식은 많이 부족해요. 예술가가 못 되는 거지 결국에는. 감독님 디렉션은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 이 배우들의 연기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늘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시고 모니터를 보시면서 우시고 디렉션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우는 거지. 뜨거운 리액션 이게 늘 하시는 리액션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배우들한테 너무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감독님 정말로 모니터에 빠져서 이런 리액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떨까요? 그 배우분들한테 그런 감독님의 뜨거운 리액션이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힘이 되거나 하진 않았나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안 찍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감독님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니터에 빠져 있다가 거독해 하시는데 그 소리가 저희가 듣고 있으면 이제 했다? 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감독님은 완전 몰입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코독해 소리만큼
그 한마디 저희한테 정말 엄청난 힘을 주시고 그만큼 뭐냐면은 의심을 안 해서 그래. 저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몰입할 수 있거든. 만약에 의심을 하게 되면 몰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0% 믿는 거지. 현장에서 감독님의 리액션 보고 아 정말 저렇게 해야겠다는 반성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배우 의심이 많지. 아니,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아, 저는 진짜 배우들이 현장에서 되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 표정을 보고. 무덤덤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저 의심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이걸 어떻게 편집하고 이걸 찍고 나서 뭘 먹을까 이 돈 갖고 막 이런 오만가지 생각이 많이 있고. 근데 거기 정말 모든 상황이 집중해 있어서 그런 건데 배우들이 제 표정을 보고 많이 그러니까 이게 보다가 카드 오케이 이러면은 너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감독님의 리액션 현장에서 보면서 아 배우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되게 후련하겠구나 마음이 감독님 저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그런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질문 또 하나 받겠습니다. 반성하면서 네 여기 두 번째 질문. 저 이게 작년 GV에도 나왔던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영화에서 이제 연희전문학교로 와서 동주는 몽규랑 다르게 이제 사투리를 안 쓰고 서울말을 쓰잖아요. 어떤 그런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때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계속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관객들한테 대사 전달력이 떨어지는 걸 염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화를 몇 번 보시고 특히나 애정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들으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사투리를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지나가듯이 영화 한 편 보는 분,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저 북한도 사투리가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잘 안 돼요. 뭔 뜻인지. 그러니까 대사 전달을 관객들한테 정확하게 못한다면 아무리 사투리를 잘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점점 지우고 표준어로 가기 위한 배우의 관객을 위한 배려였어요. 근데 송봉규는 기질적으로 이제 송병호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준말로 바꾸는 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송봉규는 그래도 사투리를 좀 더 강하게 쓰는 그렇게 이제 두 배우가 관객을 위한 배려로 결정을 했고 저는 그냥 다 오케이 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수 치실 거면 그 강하늘 씨가 굉장히 그 언어적으로 뛰어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 희서 씨가 일본어 이 코칭을 배우분들한테 많이 해줬었는데 그때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늘이는 워낙에 일본 영화랑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원래 좀 히어링이 그 일본어에 대한 감각이 좀 좋았어요. 다행히 몇 번 알려주면 곧잘 했었는데 이제 가끔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후시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차 씬 있잖아요. 처음에 시 보여주는 씬에서 그 부분에서 한 문장을 이제 현장에서 잘 안 돼서 후시 녹음을 하는데 이제 제가 후시 녹음 자리에서 하늘아 이렇게 하면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일본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하늘이가 네 누나 그러면 한 레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러니까 그 이렇게 음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억양이 그래서 수어데스까 그러면은 수어데스까 레 뭐 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소름 돋으면서 맞아. 저는 음악은 젬병이라 그냥 그래 이랬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당황했어갖고요. 뮤지컬 배우였기 때문에
발성을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눠가지고 자기 감정이라든가 딕션에 대해서 정교하게 플레이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정민이에 대해서 뭔가 에피소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민 씨한테 한번 문자로라도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제가 따로 그 사투리나 일본어에 대해서 한번 혹시 답변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세 번째 줄. 아, 너무 떨리는데. 제가 사도 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님 삼겹살집에서 봤었거든요. 삼겹살집에서 봤었는데 제가 사도 때도 보고 동주 때도 보고 근데 제가 너무 떨려서 질문을 적었어요. 네, 영화 초반부에 이제 정지용 시인님의 시집을 이제 몽규가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전해줄 때 그 문익한 이제 목사님이 딱 나오실 때 숨기잖아요. 그게 저는 어떤 두 가지 의미로 좀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시대적 배경 때문에 정지용 시인님의 시집을 약간 그냥 타의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문학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가? 약간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영화를 하는 게 꿈이에요. 제가 이준익 감독님처럼 좀 유명한? 좀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 진짜 유명해. 나 저 사람은 작품 진짜 좋아해. 약간 이런 감독이 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님처럼 멋진 감독님이 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 네. 일단 그 정지용 시인의 시집을 이제 송몽규한테 얻고 이제 유니칸이 튀어들어오면 확 쓰이잖아요. 두 가지 해석 다 맞는 것 같아요. 또 그 시대에 이제 조선어로 된 글을 읽는다는 것은 불법이죠. 소위 내선일체라고 이제 식민지 후기 1931년도 이후에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에서 통치를 하는 방식이 조선어 말살 정책인데 그때 당시 지금 시를 쓴다는 것이 뭐 이렇게 크게 범법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조선어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런 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경계심 때문에 숨겼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문익환이었으면 괜찮은데 문익환인데 누군지 알 수 없냐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일본 순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강한이. 두 번째는 어쨌든 아버지가 문학을 의사를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염려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영화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요. 사실 의미라는 것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부여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다 이미 부여하셔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고맙죠. 아까 두 번째는 뭐 영화감독 어쩌고인데 그거는 사실은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질문 비슷한 걸 받게 되면 영화 감독의 꿈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영화 감독은 직업이에요. 직업이 어떻게 꿈이야? 저는 공무원이 꿈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대학에서 이상한 특강을 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저는 유엔 사무총장님이 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유엔 사무총장은 직책이야 꿈이 아니고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꿈이 아니라 감독은 수단입니다. 감독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를 영화라는 도구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대중들과 얘기를 나눌 것인가 이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야기 없이 나는 영화 감독의 꿈이야 이거는 헛된 꿈이에요. 그리고 꿈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근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꿈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방법은 영화 감독이기 전에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적
그 수단을 통해서 과연 나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먼저 가져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난 꿈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나는 세상을 이렇게 봐. 이렇게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그 이런이 꿈이지. 그 이런을 수행하고 있는 그 직업이 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꿈 버리세요. 저 이준익 감독님 같이 유명한 감독이 아닌데요.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영화를 제 인생에서 제가 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빚만 없으면 유명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방향성에 맞게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빚은 가끔 이제 이준익 감독님 같은 분을 만나서 갚게 되기도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박정민 씨한테 그 사투리 대사랑 일본어 대사를 에피소드 있냐면 물어봐야겠다고 문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에 답이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질문해볼게요. 박정민 씨 외국어 대사와 사투리 대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정민 씨가 일정이 있었는데 공연 중이었는데 또 공연이 취소해서 급작스럽게 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줬습니다. 네. 인사와 답변을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와요. 아까 그 하나 씨가 일본어 대사 할 때 희서 씨한테 누나 이거 네요 미에요 하면서 이렇게 배웠었다고. 네,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인사를 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문교 선생님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안 온다고 동영상을 찍어놓고 오게 돼서 조금 늦게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사투리 이런 거는 사실 찍은 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일본어는 배운 거는 여기 이제 김민우 선배님이랑 희서가 옆에서 붙잡고 다 한글로도 발음 나는 대로 써주고 일본어로도 써주고 해서 그렇게 배우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본어 연기하는 게 한심밖에 없어서 그렇게 크게 고생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이게 앞에 그 강하늘 씨 얘기를 에피소드를 되게 그 도울에 이거 얘기했다가 연희가 질문을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끝에 제 끝에 계신 분이 제일 먼저 남자 죄송합니다. 이제 멀리 계셔서 네 끝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드릴 건요. 신현식 감독님에게 먼저 동주의 각본이 책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이준익 감독님에게 촬영 때 이제 흑백 영화여서 조명이나 촬영이 명암 대비 그런 게 좀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나, 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나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준익 감독님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그 영화적 모토라는 게 우리들의 것을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들의 것을 느끼는 거라 좀 어떻게 봤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제가 미래 영화인이 되면은 홍길동전이라는 영화를 각색해서 어린애들이 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 먼저 빨리 답변 드리면 일단 계획이 없습니다. 네, 영화가 있으니까 영화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 대본 시나리오로 보는 것하고 영화로 완성된 영화를 보는 거하고 사실 좀 느낌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훌륭한 연기로 그 대사를 해서 더 좋게 들렸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따로 그 대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실 기회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 이제 흑백으로 찍었는데 사실은 그 저는 뭐 영화 감독이긴 하지만 그 영화를 찍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문 스태프들이 또 있거든요.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또 나중에 부반장을 할때 DI라고 그런 전문 스태프들이 다 주관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좀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흑백 영화이지만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의 그 몇 년 전에 그 상 받았던 아티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흑백인데 예산도 크죠. 굉장히 그 세밀하고 정교한 그런 영상을 뽑아내기도 했고, 여러분 아는 영화 중에서는 신시티 그것도 흑백이 많이 있죠. 그런 식으로 좀 퀄리티 있게 흑백을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만큼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비도 뭐 조명도 너무 부족하니까 벽에 블루레이도 못 내고 블루레이가 나가려면은 그만큼 영상의 퀄리티가 받쳐줘야 되는데 블루레이를 하나, DVD를 하나 똑같아 결과가 뭐라고 블루레이를 하겠어. 그 정도로 상당히 좀 기술적인 열악함을 넘어서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였지? 홍길동. 우리 애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했고 지금도 뭐 미국 문화를 몸에 배 있다시피 서양 문화에 대해서 하지만 언제까지 서양 문화를 따라하면서 우리가 끌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렇다면 대안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네 역사 혹은 뭐 신화 아니면 문화 아니면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콘텐츠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장르 중에 하나가 영화인데 꼭 영화뿐이겠습니까? 그것을 때로는 문화, 미술, 음악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뿐이 아니라 서양에 있는 다른 문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참 보람있는 일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더 저는 사극도 많이 찍고 의지만큼 완성도를 다 달성하지 못해서 항상 그 다음 영화의 대표작으로 의지를 갖고 하고는 있는데 또 여러분 같은 후배분이 선배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서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없죠. 홍길동 꼭 하십시오. 예. 네, 질문 두 번째 가자. 본인도 아셨나봐요. 제일 빨리 드신 거. 네네. 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아까 그 전등 질문 불 켜고 끄는 질문이랑 비슷할지도 모르겠는데 몽규가 동주 앞에서 담배를 피지 않았잖아요. 계속 동주를 보내고 담배에 불을 붙이고 동주가 오기 전에 담배불을 끄고 이랬는데 동주가 갑자기 그 방에 문을 벌컥 열고 나타났을 때 나 담배 한 대만 필게 하면서 얼굴에다 대고 담배를 피는데 저는 이게 몽규가 심정이 변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동주랑 같이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의도한 게 있으신지 이렇습니다. 그 시나리오 상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그거 하나였어요. 거기 동주 앞에서 피우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담배라는 소품 자체를 사용하는 게
글쎄요, 뭐 장르가 뭐 느와르거나 뭐 이런 장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송봉길 선생님이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도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액팅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처음에 시나리오에 있었던 담배를 피우는 그 장면에서는 뭐 그대로 있고 이제 그 전에 홍주를 만날 전에 피고 있다가 홍주가 들어왔을 때 바로 담배를 끄는 액션을 하면 뭔가 그 차이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주점 촬영할 때 감독님한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독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하죠.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저희 그렇죠 또 늘 노래방처럼 끝날 때 부를 노래 생각나시지만 지금 질문들이 쏟아지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저희 오늘 오신 분들 감독님께서 추첨을 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판넬을 네, 한 분 추첨하는 거죠? 네, 한 분. 네, 저 좌석 번호로 감독님 좌석 번호 고르시면 C77 그래. B23 7까지 있는 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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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C11 있어? 나와서 증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못 골랐어. 잘못 골랐어. 저는 안 좋아해. 저거는 제작사에도 없고 감독님 배우분들도 안 갖고 있는 단 하나의 판넬을 소유하게 되시면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박열 개봉 첫 주말에 금토일 영화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또 1년이 지난 영화 또 대부분 제 관람이실 텐데 너무 또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감독님 차기작 또 아마 조만간 곧 올해 안에 보실 것 같으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배우분들도 뭐 박열 이외에 또 향후 계획 있으면은 끝인사와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박열이 그저께 끝나서요. 한 2달은 멍 때릴 예정이고요. 이번 여름에 또 개봉 예정인 옥자라는 영화에 잠시 굉장히 후미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그 이후에는 바로 박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 7월달에 쿠남도랑 영화 거기서 잠깐 나옵니다. 그거랑 그 다음 달에 파결이죠. 파결이고 12월달에 그 공작이랑 아마 영화가 12월쯤에 아마 개봉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뵙게 됐습니다. 잘 봐주시죠. 파결 파결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네, 우선 다 이렇게 오랜만에 트는데도 꽉꽉 채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하늘이랑 통화를 했는데 같이 자리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지금 하늘이랑 바로 다시 만나서 작업한 영화 재심으로 극장에서 절찬리에 여러분을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주말 드라마로 아마 찾아뵐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감독님의 박열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시는 길 따뜻하게 들어가시고 맛있는 저녁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선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잠깐 앉아 있다가 하는 것 같아서 역치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주라는 영화 1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또 찾아와서 봐주시고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년 전에 나왔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흑백 영화 아티스트와 제목이 똑같은 아티스트라는 영화를 3월 9일날 개봉을 하고요. 저예산 영화라서 좀 찾아가서 보셔야 되는 영화일지도 몰라요. 저 정확히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촬영을 곧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로 어떻게 운이 좋게 들어가게 돼서 이병헌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독님 많이 고생하셔서 찍으신 영화니까 또 박열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몰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1917년생이기 때문에 2017년이니까 100주년이잖아요. 역사 속에 1917년생 중에 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랑 윤동주 시인이랑 동갑입니다. 올해 둘 다 탄생 100주년이에요. 박열은 1902년생. 그러니까 윤동주보다 15살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식민지 역사를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항상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이렇게 해서 전쟁사로 배우는데 서양에 비해서 우리 동양이 개인주의가 늦게 도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항상 인물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뭐 링컨이 어쩌고, 뭐 제퍼슨이 어쩌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의 어떤 근대사의 인물을 통해서 그 역사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냥 시대로 뚝뚝뚝 구분해가지고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회적 세대 간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 이념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객관식으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고 주관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 질문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나가죠. 유럽의 교육처럼. 그래서 시대를 보는 관점의 입구는 인물을 통해서 보다 보면 굉장히 그 주관적 관점의 확장에 유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영화 감독이 꿈이다거나 아니면 뭐 창작과 어떤 컨텐츠와 관련된 뭐 미래는 뭐 지식정보 시대니까 산업사회가 끝났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경제활동이나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인물사를 통해서 시대사를 보는 눈이 뜨여지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 뭐 윤동주가 1917년생이다, 뭐 박열이 1902년생이다. 또 그거 말고도 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시대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물을 통해서. 동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공기를 느꼈잖아요. 동주한테 고마워해야지. 송문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괜히 이게 가르쳐드는 치려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서 정말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라도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네, 또
감독님들, 배우분들의 차기작 아낌없는 사랑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7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윤동주 선생님 시집 선물로 드릴게요. 질문해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